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러나 예상했던 일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2012년 그 네. 대선 때 그 소위 그 댓글 사건 이거는 대선 막바지에 판세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네. 그때 많은 국민들이 무언가 있었을 것이라 의심을 했지만 당시 이제 MB 정권 하에서 이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은폐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이제 셀프 감금 사건으로 해서 감금 혐의로 불법 감금 혐의로 그 이종걸 의원 등 4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 결국은 그렇습니까? 최근에 무죄를 받았죠. 네. 무려 4년 재판 끝에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이번에 그한 외곽 한 30개 정도, 한 3,500명 정도의 민간인이 그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뭐 한 30억 이상의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이런 정치적인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철저히 좀 밝혀내고 그 책임자도 처벌해서 다시는 국가 권력기관이 특정 정권에 봉사하는 이런 일들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베를린 선언에서 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북에 구체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는데 네. 북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대신 장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또 새로운 국면이 조성이 된 거죠. 대화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무력 시위를 했으면 그에 맞는 대응을 일단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화 가능성들을 봉쇄하는 건 아니다. 그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이 카드를 내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지 일관성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드라는 것 자체가 고고도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정부와 미국은 북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요격하기 사드 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 사드 시스템 자체는 내려오는 단계에서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거예요. 그럼 저 북이 미사일을 남한에 썼다고 봐요. 가까운 거리인데 고고도도 아니고 중고도 저고도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데 이걸 사드를 국내에 배치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네. 과연 이게 대북 또는 한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라기보다는 미국의 방어망, 미사일 방어망이 일환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략적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그걸 원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나라 차원에서의 방어 무기로서의 성격은 사실 약하고 네. 전략 무기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배치를 안 하자니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것 같고 배치하자니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이 있는 이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적 모함 때문에 배치냐 신중이냐 임시 배치냐 영구 배치냐에 대한 논란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거는 넓게 보면 국익 관점에서 보면 근데 안보적 관점과 예. 여러 가지의 주변 국가의 관계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하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고 하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맞는 거고 계속 지속돼야 될 거고. 단기적으로 근데 그때 상황마다 어떤 대화 카드를 내미느냐, 또 어떤 제재와 압박을 제시함으로써 대화 장으로 끌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은 아주 냉정하게 보면 북이 원하는 게 뭐냐? 북은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미일은 북을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너 포기하고 핵 포기하고 미사일 포기하고 나와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게 이제 한미일 전략이에요. 근데 북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생존권 보장해라. 우리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해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포기할 수도 있다. 그 무력 시위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 무시 전략이었거든. 예. 핵실험을 하던 미사일 쏘던 건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북의 핵무장을 강화시켰잖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걸 조금 더 나아가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하는 여기서 국무장관은 대화하자 그러고 국방장관이라든 강경파들은 제재와 심지어 선제 공격까지 얘기하는데 둘 다 뭐냐면 북한은 어떻게든지 간에 대화를 끌어내고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 북의 입장에서는 무력 시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진입 기술 확보 안 됐잖아. 여기 본토까지 오고 하와이밖에 못 가겠네. 그럼 또 멀리 쏴요. 이래도 그래서 자꾸 대화의 수단으로 제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북이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도 북이 원하는 것을 들어서 일괄 타결하기 위한 외교 전략이 병행된다는 거죠. 이게 본질인데 그걸 자꾸 북이 한번 썼으니까 더 제재 압박해다. 그거는 지난 몇 년 동안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대화를 위한 무력 강화했는데 지금 적절하게 그게 병행돼야 되는데 지금 제재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화는 끝났다. 구걸하지 말라. 그럼 그다음에 뭐합니까? 네, 오랫동안 제재 압박을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북의 핵 무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인데 북이 미사일 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1년에 수십 차례 쏩니다. 뭐 그때마다 더 강화하면 그럼 나중에 가면 선제 공격하고 모든 문을 닫으면 그러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느냐. 과거에 실패한 전략을 다시 문재인 정부도 하라고 자꾸 야당이 주장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드 배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모함을 유지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잡함이라는 거는 그걸 잘 대선 전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지해 오다가 지금 와서 북이 ICBM 쐈다고 해서 다시 또 그 전격적으로 배치하면 그러면 오히려 상호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요. 단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북이 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ICBM 또 쐈어요. 예. 그럼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한미동맹이 우선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 배치 결정한 거. 이거는 나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죠. 정말로 북처럼 다루기 까다롭고 어려운 상대가 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로 맞대놓고 수십 년 동안 싸워온 거잖아요. 예. 어떻게 다루는 게 최선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은 사실은 북의 정권은 자기 생존을 원하는 거죠. 생존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 가다피 정권의 몰락을 보면서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져야 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이 가지고 있는 그 요구들을 한반도 평화 번영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 건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일희일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또 어떤 모든 제재와 압박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고 대화를 이루자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선제 공격을 통해서라든가 이 열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안보 포퓰리즘에 너무 빠질 필요 없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정되게 잘 관리하고 있다. 어차피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잖아요. 본인이 출마했다 실패했고 이 당의 지속 여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정치를 하느냐 안 하냐고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출마가 불가피했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현재 그 후보 대표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정동 이 분들 당 대표가 되면 그럼 안철수 국민의당을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냐 똑같은 거죠. 그거를 안중근 의사처럼 비장함을 가지고 표현했는데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은 거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는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 당대표 출마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거를 가지고서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신보수주의를 표방하고 뭐 서민 중심 경제 표현을 했는데 참 애매모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요. 과거에 민주당도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정체성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중도로 갈 거냐 진보로 갈 거냐. 각자 딱 반절로 나눠서 치열하게 2012년 대선 말씀. 그렇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결론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
중도냐 진보냐고 하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학자들의 논쟁이지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방향 가는 게 옳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야당이 됐다고 하면 자기 당의 정체성에다가 보수주의니 또 진보주의 이런 표현을 붙이기보다는 그냥 보수적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보수주의니 신보수주의니 뉴라이트니 이런 딱지를 붙이는 순간 이념적으로 편협해지는 거죠. 정당이 현실성 유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선택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서민 중심 경제 네. 표현한 거에 대해서 또 그걸 반발해서 또 한 분이 탈퇴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도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로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면 되는 거지. 그냥 서민 중심 경제라고 얘기해놓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말이 애매해요. 민주화 세대 기득권과 산업화 시대 기득권을 배격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이로 따지면 60년대 세대와 70년대 세대를 하면 그러면 젊은 세대 중심의 경제 정책을 가야 한다고 해도 내용은 보면 또 네. 중산층과 서민 복지를 또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이거는 뭔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수현 사회수석인데요. 김수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때 그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분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반성문을 썼어요.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예, 그리고 이번에 이 결연하게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가 안착될 때까지 확고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네.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 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 여망을 받아서 집값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은 주택 값이 오르는 문제를 시장의 문제, 즉 수요가 높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량을 눌리는 식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을 투기 수단으로 여기고 초과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여유 자금들이 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출 규제를 하니까 자로잡힌 거거든요. 네. 그 과거의 실패의 교훈을 잘 알겠습니다. 살려서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으로 끝까지 가서 해결하자.